다음에 자 물건 소멸입니다. 저번 주에 합격자 모임들이 있었죠. 합격자 발표도 나고 개론문 2개 추가 문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 인터넷을 들으셔가지고 합격한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또 어렵게 인터넷에 1차만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좀 여유가 있겠죠. 2차만 하시는 것이니까. 약간 12개월은 이제 안 남았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시험에는 합격하면 그날 밤새도 놀고 그렇지만 떨어지면 찜질방 가서 울어야 됩니다. 그냥 울면 면팔리니까 찜질방 가서 땀인 척 하면서 울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시험 마치면 여행 가자. 그래, 네 사람이 합해서 아니면 세 사람이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여행 갈 수 있어 없어요? 될 것 같죠? 우리 떨어지도록 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지만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일단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선뜻 연락도 하기도 힘듭니다. 그게 대화가 안 돼요. 말하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진 사람이 뭐 마음을 별로 당연히 나는 1년 더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 떨어지면 그게 옆에서 시험 떨어진 건 제가 제일 많이 안 떨어져 봤습니까? 여러분도 훨씬 많이 떨어져 봤잖아. 뭐 훨씬 많이 떨어져 봤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마음 제가 제일 압니다. 절대로 위로 안 됩니다. 시험은 어떤 누가 말해도 외부에서 말을 해서는 위로가 안 돼요. 그건 오로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절대 위로 안 됩니다. 특히 와서 어깨 툭 치면서 야 힘내. 힘 안 납니다. 그거 어깨 치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주고 가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돈 던져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자기를 원망하면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책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책을 이렇게 뒤지는 게 보인다니까 그럼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사람은 떨어진 사람끼리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 있으면 떨어지고 나면 1차 발표 나오고 2차 발표 나오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면 아침밥 오면 들어옵니다.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왔냐? 그럽니다. 응, 그럽니다. 그러면 커피포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녹차라든지 내려가서 먹습니다. 나도 먹는데 아무 말 안 해요. 한 2시간 있더라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지도 앉아있고 나도 앉아있고 그럽니다. 그럼 지 보고 싶으면 뭐 보든지 이렇게 있다가 점심 때 뭐 밥 먹자.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커피 또 먹습니다. 그럼 5시 돼 그냥 가. 아무 말 안 했어. 그래도 얼마나 위안되는지 몰라. 왜? 동병상련이잖아. 꼭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로서 뭐라고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다 보면 뭔가 야, 무슨 책 괜찮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볼까나? 이러면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벗어납니다. 안 그러면 돈이 좀 되면 야 우리 여행 갈까나? 뭐 남해안이나 이렇게 아니면 서해안 이렇게 쭉 한 바퀴 한 4박 5일이나 아니면 되면 한 6박 7일 이런 정도 막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저는 조그만 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들었다 나갔다 들렀다 나갔다 가면 됩니다. 부산에서 저기 삼척 이렇게 쭉 올라가 저 동해까지 올라가려면 한 5박 6일 하면 딱 좋아요. 동해 남부선 갔다가 안에 들어갔다가 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쭉 가면 한 5박 6일 정도 됩니다. 그래 갔다 오면 관계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야간 합격해야 돼. 합격해야 되지. 안 그러면 찔찔 울고 그런다. 떨어지면 몇 번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저희 친구는 40몇 살에 공인교사, 변호사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40몇 살에. 그리고 이런 말 안 하지만 시험은 포기 안 하면 걸립니다.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명언입니다. 시험은 포기하지 않으면 걸린다는 게 맞습니다. 뭘 특별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니까 포기를 하지 않으면 걸립니다. 72세 된 사모님도 이번에 저기 보면 합격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5번 정도에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
합격했죠? 그러면 합격했다 해가지고 그쯤 5번 합격했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40몇 살이 걸린 그분도 지금 훌륭한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뭐 부인이 의사입니다. 합격하고 나서 결혼했다니까. 그런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끝까지 하면 뭐라고? 걸립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렇죠. 대학교 4학년 되면 일단 졸업을 해야 되고, 뭐, 없죠? 그래 되면 이제 뭐 일선에 나가야 되고 그렇지, 뭐 별로 어려운 걸 꼽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시험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이제 뭐 이 시험을 가지고 포기는 안 됐다가 다시 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왕 하려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가 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꺾이게 되면 나중에 아주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니고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애도 있고 이제 월급도 타고 그럽니다. 그럼 아직까지 공부하는 28살부터 공부해가 10년 안으로 하면 38 아닙니까? 그때 계속 공부하고 있다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럼 6개월 한 번씩 이문공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그대로 10년 그대로 아직 세상이 머물러 있는 겁니까? 그때 그 시대에 머물러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째째째하게 보이죠. 사실상 뭐가 얘기했습니까? 말을 해도 말도 잘 안 통하고 대학교 때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자기는 그 세계에 머물고 있으니까. 갔다 오죠. 딱 들은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찌가든 그 사람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도중에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 납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가만히 혼자 있고 조용일 때는 그게 딱 고개를 들게 마련해요. 항상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다일 때 그때 그 안타까움이 항상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공부하는 그걸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죠? 반드시 그러게 됩니다. 그게 후회라는 감정이고 내 인생에 평상시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만 정말 조용히 있다든 나하고 딱 대면하기 싫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 납니다. 반드시 뭘 할 때는 목표는 같은 건 자기 힘을 기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목표를 이루는 게 좋아요. 그러나면 그걸 가지고 그 길을 나가든 안 나가든 눈에 시각이 틀리진다니까. 목표를 달성한 거랑 틀려집니다. 1년 만에 합격했다, 3년 만에 합격했다. 이러면 일선에 나가면 누구든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했느냐 안 했냐만 그 차이고 3년 한 사람 나가면 훨씬 더 잘합니다. 공부 4년 한 사람 더 잘한다니까. 왜냐? 아는 게 많거든. 그리고 졸업생도 올해 떨어진 사람 나가고 그 사람도 친구고 작년 사람도 뭐라고? 친구예요. 3년 내리 뭐라고? 친구예요. 그럼 나가면 공동중개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지금까지 해가지고 재수해가지고 했던 사람이고 중개업학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돼. 오히려 훨씬 더 잘 된다니까. 근데 안 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무슨 사유가 됐든 안 하면 안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몇 년 했냐 그런 문제가 없어. 72세 걸리든 72세 걸리지 그 사람 5년 했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5년 했으면 대단하다고 그러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뭐 그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번 했으면 뭐 된다? 끝을 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돌아오면 부러웠어요, 그게. 내가 만일 다시 한다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긴 인생을 찾아보니까 그게 1, 2년 빠르고 안 빠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년 안에 내가 임대인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지. 그게 지금 뭐라고? 일찍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년을 계획하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60이 되더라도 살아갈 인생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60에서 80세 사면 20년 더 살죠. 20년이라는 세월은 20에서 40 사는 사연입니다. 20에서 40 사는 40대까지 사는 것은 중요한 인생이고 60에서 80 사는 인생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몇 년이라고? 엄청난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니까. 50에서 80 사면 30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20에서 50살 사용한 세월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그 세월이에요. 30년 아닙니까 똑같이. 그 20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지나고 30 지나고 40 지날 때까지 그 세월이 50에서 80살까지 또 남아있다니까. 근데 그 세월은 더욱더 뭐라고? 그때는 젊을 때는 젊은 맛에 뭐든지 견딜 수 있는데 안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 세월은 더 중요할 수가 있다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입시 공부할 때는 뭐 대학교밖에 안 가는 그걸 하면서 밤새하면서 이건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일인데 어떻게
입시할 때보다 더 약하게 할 수가 있냐고. 더 강하게 해야 되지. 그게 더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느 대학교 나온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솔직히 살아보니까. 안 중요하잖아, 별로. 그게 틀린다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격증이라는 내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훨씬 더 신중해야 되지.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입시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진짜 직장에 갈 거는 굉장히 뭐라고? 등한시해요. 공부도 하는 거 보면 별로 등한시하고 별로 할 때도 막 입시는 막 몇 점 어디 들어갈까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들을 직장에 대해서는 별로 뭐가 없다는 거야. 정보도 별로 없이 막 들어간다니까.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그게 안 맞는 말입니까? 비전도 봐야 된다 말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뒤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 대학교만 다면 뭐라고? 그것이 막 30만 원 막 과외 막 하루 만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시킨다니까. 그럼 대학 돌아오면 끝이요. 그게 어디 있냐고. 응? 이런 자격증 따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지난 세월이 앞으로 남은 세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자격증 중 하나가 공인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자, 물건은 소멸입니다. 소멸되는데 모든 물건에 공통된 소멸 원인이 있어요. 거기 보면 멸실이란 말이 있죠.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을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근데 건물이 멸실되어 버렸어. 그럼 뭐 없어진다? 소유권, 전세권, 물건은 지배권인데 지배할 대상이 없으면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멸실은 모든 물건에 공통된 소멸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있는데 공용징수는 당연히 알 것이고 포기하는 것도 포기니까 소멸되는 걸 알겠죠. 그 중에서 소멸시효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 시효는 시간이 주는 효력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효과를 미칩니다. 첫 번째, 갑이 지금 쉽게 말하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를 행사를 안 합니다. 이렇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척 오랜 시간 행사를 하지 않은 것. 이 권리란 놈이 와서 있던 권리를 어떻게 된다? 소멸시켜버립니다. 누가 소멸시킨다고? 시간이 왔어. 이렇게 시간은 있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효력을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다음에 권리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리가 있는 양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행사하게 되면 없던 권리가 하나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된다는 말은 갑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뭐한다? 취득하는 거죠. 원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왔어. 없던 권리를 하나 발생을 시켜줍니다. 이런 시간의 효력을 뭐라고? 시효취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권리는 시효로서 소멸될 수도 있고 시효로서 취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시간의 효력을 소멸시효, 발생시키는 걸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예컨대 말입니다. 갑이 토지 위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을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지상권이 있습니다. 물건이니까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지상권이니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면서 행사를 안 합니다. 계속 안 하다가 딱 20년간 행사하지 않죠. 그럼 요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시효 소멸합니다. 몇 년이다? 20년입니다. 그러면 20년 되면 바로 소멸할까요? 말소 등기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판례는 절대적 효과서를 취하기 때문에 20년의 경과가 동시에 바로 소멸돼 버립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됩니다. 187조. 말소 등기 없이 소멸되니까 187조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물건은 다 소멸시효에 해당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소유권이나 담보물건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물건은 뭐밖에 없느냐? 용익물건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물건은 뭐밖에 없다? 용의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시효에 해당되고 나머지 물건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몇 년이다? 20년입니다.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남한테 돈 빌려줬죠? 10년 안에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립니다. 물론 이제 5년짜리도 있고 단기 소멸 사유대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하숙비 같은 건 1년입니다. 하숙비는 몇 년이냐고? 1년이 이렇게 되면 소멸돼 버립니다.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효입니다. 시효. 자, 그러면 여기서 소멸시효 밑에 나오죠? 용의물건밖에 없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보는 게 혼동입니다. 혼동은 서로 대립하는 데 있는데 이 대립하는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둘 다 있을 필요가 없는 이 뜻입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둘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권리가 한 사람에게 기속되면 필요 없는 권리는 소멸되게 되겠죠. 이런 걸 혼동이한 소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상호 대립하는 이 말은 양립할 만한 가치가 없는 둘 다 있을 필요가 없는 이 말입니다. 이런 지위가 통일에게 기속되는 걸 혼동이라고 그러고 혼동이 되면 권리는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자, 그러면 입니다. 혼동으로 소멸되는 권리 여기 보면 소유권과 치하물권 나와 있죠. 네, 소유권과 치하물권이 혼동이 되면 자, 갑이 지금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건물에 전세 들어가 있어요. 이 갑이 소유자인데 그럼 을은 지금 건물에 뭘 가지고 있다? 전세권이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건물 매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매수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이 건물에 뭘 취득한다? 그럼 을은 이 건물에 나는 소유권도 있고요. 전세권도 있고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뭐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이 소유권을 제한한 물건이 제한 물건인데 결국 제한 물건 어디에서 튀어나왔다고? 소유권에서 튀어나왔으니까 같은 품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둘 다 있을 필요가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소유권만 있으면 되고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소멸되는 걸 혼동이한 소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소유권과 지하물건이 동일하게 기속되면 지하물건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외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뒤에 보면 외라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갑의 건물에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런데 요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묘한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어려워서 좀 그렇습니다. 저당권은 보통 아파트 등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당권은 건물은 갑소유고 요 오른 병은 뭘 보고 빌려주느냐? 요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느냐? 전세권의 경우는 뭐가 있을게요? 전세금이 있겠죠. 요 전세금을 보는 겁니다. 예컨대 1억 빌려주고 1억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1억 빌려주기보다는 예컨대 5천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봐요. 5천을 빌려주면서 을의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전세권은 등기부가 있죠. 물건이가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 등기부에 전세권에다가 부기등기로 저당권 등기를 딱 써놨습니다. 그럼 이제 요 병의 객체는 뭐라고? 전세권입니다. 근데 만일 변적이 된데 을이 돈을 안 갚죠. 그럼 저당권자는 요 전세권을 경매 신청합니다. 소유권을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을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경락받는 사람이 있게 없게? 있습니다. 지금 전세금이 얼마니까? 1억이고 2020년까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전세권이 있다니까요. 근데 돈을 안 주니까 2016년에 가면서 이거는 16년이 됐죠. 2016년에 경매가 나왔다니까. 그럼 이런 것 같으면 경락 받는다니까. 예, 근데 얼마 받느냐? 9천의 경락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전세권자입니까? 정이 이제 새로운 전세권자죠. 그럼 몇 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하죠. 나갈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다? 1억 받을 수 있잖아. 그럼 9천의 경락 받았으면 이익 봐서 안 봐서? 받죠. 사용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요 9천 경락되면 누가 받아가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니까. 그리고 지 돈 5천만 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에 충분히 담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괜찮잖아. 이렇게 빌려준다니까.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말입니다.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요 전세권자가 건물을 매수한 겁니다. 그럼 뭘 취득했다? 그럼 조금 전 같으면 전세권이 혼동으로 어떻게 된다? 그럼 소멸되면 누가 쪽박 차는 겁니까? 병이죠. 나는 전세권에 뭘 믿고 전세권을 믿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지가 소유권 취득했다 해서 전세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내 권리가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소멸될 권리가 다른 사람 권리 목적이 되면 소멸되면 돼? 안 돼? 안 돼. 원래는 소멸될 권리가 뭡니까? 전세권인데 이 전세권이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니까. 이럴 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른 소유권도 있고 뭐도 있다? 전세권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소멸될 권리가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되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혼동한 제한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갑의 부동산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3억 설정되어 있습니다. 병이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3억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4억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원칙적으로 을은 얼마 배당받을 수 있습니까? 3억. 여기는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니까 이 병의 1억밖에 못 받고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요걸 그대로 쓸 것 같으면 갑이 토지 위에 건물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저당권자가 건물을 매수했으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되겠죠.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동일하게 있을 때면 제한물권은 한 당으로 소멸합니다. 내 아파트에 내가 저당권 갖고 있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소멸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요 갑이 을이 요걸 건물을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뭘 취득했냐?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하면 우리나라는 후순위 권리자가 순위 승진합니다. 그럼 졸지 이제 누가 순위 된다? 병이 1순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이 어른 병은 얼마 받아가게? 4억짜리에서 3억 다 받아가겠죠. 원래는 얼마밖에 못 받아가는데. 그럼 지금은 선순위가 소멸됐다 해서 3억 다 받아가면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2억을 더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소멸될 권리가 이게 분명히 저당권이죠. 그 소멸될 권리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소멸될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면 됩니다. 왜냐? 순위 성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찌근하게 다시 한번 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선순위가 아니고. 그럼 요 저당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한다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운동으로 소멸한다니까. 그러나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소멸 안 돼. 왜냐? 을 뒤에 뭐가 있으니까. 후순위 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뒤에 있으면 소멸 안 한다고. 별로 안 어려운데 이상한 눈빛을 보내지 마. 후순위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 안 된다니까.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후순위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소멸하지만 소멸하는 것은 간단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그냥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소멸하지 않고 요 경우 후순위가 순위 승진하면 본인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죠. 이렇게 후순위에 다른 권리가 있을 때는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이익. 요거는 본인 이익 보호를 위해서 소멸 안 하는 외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원래는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그러지 말고 혼동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혼동이한 소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혼동이한 소멸 그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거 봅니다. 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했죠. 말소 등기할 때 소멸될까요? 말소 등기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번은 186조입니까? 7조입니까? 이겁니다. 아까 했습니다. 혼동이한 물권 소멸은 말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실제로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동시에 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딱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이 전세권 등기는 무효 등기입니다. 바로 뭐라고? 소멸했습니다. 소멸된 권리가 등기에 있으니까 잘못된 등기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혼동이한 소멸도 187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론입니다. 물권법 총론은 뭐 여기 크게 생략된 게 등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볼 때 등기에 가는 것이 여러분 거의 한 20페이지 이상 나와 있습니다. 등기에 가는 것이. 여러분 등기법 좀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강론을 한번 들어봅니다. 기본서는 236페이지. 자, 119페이지 입문서입니다. 이제부터 강론 들어가는데 강론 중에서 점유권 들어갑니다. 자, 점유권이라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제가 뭐라 그랬죠? 점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점유하기만 하면 무조건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의해서 다양한 권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민법은 합니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하는 게 점유고 점유하기만 하면 인정되는 것이 점유권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인정해 줍니다.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러면 도둑놈도 사실상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네? 도둑놈 사실상 지배하잖아. 그리고 당연히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도둑놈 점유 이상하네. 도둑놈이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잖아 지금. 그래서 점유권이 있다니까. 도둑놈에게는 사실상 지배하니까 점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도둑놈은 이 말은 여러분 점유권이란 그 사람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묻지 않고 그냥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뭘 인정해 준다?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가짜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뭘 인정해 준다? 무조건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도둑놈이 물건을 점유하니까 점유권이 있는데 이 도둑놈은 실제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보십시오. 갑이 자전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을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잖아. 소유권이 있으면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잖아. 이렇게 소유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전세권자도 점유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지상권자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점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런 소유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람이 점유하면 정당한 점유죠. 그걸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라 그래요. 이렇게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본권이라 그래요. 그럼 도둑놈은 뭐는 없습니까? 본권은 없잖아. 도둑놈에게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게 없다니까. 그냥 뭐만 하고 있다고?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점유권만 있지. 본권은 없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실상 지배가 날아가 버렸잖아. 점유권은 없어. 그러나 뭐는 있게? 본권은 있다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점유권은 본권과 관계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 사람에게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 없이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본권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고 점유권은 지배하는 권리,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그걸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훌륭한 점유권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신 피해자에게는 뭐가 없다? 피해자는 도난당한 사람입니다. 점유권은 없습니다. 그래도 소유권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던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점유가 침탈당했어요. 침탈당했다는 점유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자전거를 누가 점유하느냐? 을이 점유해. 그럼 이 피해자는 뭐는 없습니까? 이제 점유권은 없어. 그럼 뭘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 겁니다. 물권은 본권은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도둑놈에게는 소유권 없습니다. 훔친 놈한테 소유권이 있으면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훔치고 다니지. 훔친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자, 이게 점유권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인정해 준다 했죠. 거기 왜가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꾸로 지배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점유의 관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그냥 점유의 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책에 보면 이런 게 점유 보조자 195조, 두 번째 간접 점유자 194조,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 193조 그렇습니다. 먼저 거기 점유 보조자라고 195조 나오죠. 자, 거기 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할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되겠죠. 갑이 상접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건 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점원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상 하죠. LG25C가 주인은 없습니다. 베스큐 라면서 가도 주인 없는 경우가 많죠. 요즘 찡찡 찍는 거는 주인 필요가 없을 경우 많습니다. 그럼 주인이 없으면 친절합니까? 안 합니까? 친절합니까? 물건을 팔려고 별로 노력은 안 하죠. 그 아르바이트생은 사람 안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자, 그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니까 점유권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근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상접 내 물건은 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그럼 사실상 지배한다는 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지배인데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누구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주의 마음대로 움직인다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어. 오히려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점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 을에게는 점유권 인정해 주게 안 해주게? 안 해줍니다. 이 주인이 점유자고 을은 점유자의 점유를 뭐 하는 자다? 보조하는 자에서 점유 보조자라 그래요. 이 점유 보조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점유권이 없습니다. 상점 점원은 점유권이 없어요.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지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시하는 자, 주인이 점유자입니다. 그 실제로 상점에 지갑이 떨어졌다. 지갑을 점유하는 자는 주인이 누가 아니다. 상점 점원이 아니에요. 주인이 점유하는 겁니다. 그게 상점 점원입니다. 그래서 점원은 주의 점유자를 보호한다 해서 점유 보조자라 그래요. 요 주인을 흔히 점유주라 그래요. 요 두 사람 관계를 점유 보조 관계라 그래요. 점유 보조 관계는 평등 관계가 아니고 사약적 의미에서 지시 명령 관계입니다. 지시 명령을 받아서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사상, 파출부 이런 거, 영업상 뭐 이거요. 대표적인 게 점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제가 물권적 청구할 때 반환 청구는 현재 내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점유 보조자에게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잖아. 그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면 안 되지. 그게 원래 시험에 나왔다니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예컨대 상점 점원을 상대로 내 자전거 돌려주세요 그러면 상점 점원은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지배하는 게 아니면 주인한테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점원을 우리는 이제 가서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점유 보조자. 여러분 우리가 커피숍이라든지 뭐 상점에 가면 특히 음식점 가면 종업원 부리가 참 많지 않죠. 옛날에는 아가씨 그랬는데 요즘 아가씨는 이상한 의미가 돼가지고 원래 아가씨란 말이 총각 아가씨는 괜찮은데 요즘 아가씨라고 그러면 뭐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럼 아름다운 어느 하나가 뭐라고? 술집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그게. 아가씨 이렇게 못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뭐 학생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부를 때 뭐, 이모야, 이렇게 부르다고 사장님, 우리 남자는 이모 부야 부르기도 곤란하니까. 저기요, 항상 하는 게 뭐라고? 저기요, 이거밖에 못 부른다니까. 이 자본주의가 되고 지금 상업주의가 얼마나 된지 아직까지 식당에 가서 사람 하나 부르는 용어가 아직 결정이 안 됐냐고. 얼마나 그러니까 비효율적인지 몰라. 남녀 구별 없이 딱 할 수 있는 용어가 있어야 돼요. 학생 그러기도 그렇고 아주머니 어떻게 학생 그럴 수 있냐고. 응? 이모야 그러는데 뭐 엄마 친구, 엄마 형제입니까? 이모야 그러게. 우리 민법에 죄정이 돼 있게 안 돼 있게? 있다니까. 점유 보조자라고 나와 있다니까. 우리 민법에 다 규정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보조자님 그러든지 얼마나 좋아. 지금 이상하죠? 계속 부르면 괜찮다니까. 그럼 보조자 그러면 남녀 구별도 없이 평등하게 부를 수가 있다니까. 보조자님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면 전보자 그러든지. 응? 안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뭐라 보자 그러든지. 보자 좋잖아. 얼마나 보자. 응? 저기 보자. 이게 얼마나 좋잖아. 보자. 전보자 그러든지. 나는 일정 외치는 게 뭐라고? 보조자가 좋은 것 같아요. 보조자님 그러면 되잖아. 그럼 보조자잖아 전부 다. 그러면 점유자가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가능하다 이 말. 보조자 얼마나 좋아. 이모야 뭐야 난리가 납니다. 남자가 제일 힘들어요. 가가지고 뭐 새끼를 해도 뭐 부를 수가 있어요. 저게 지금 눈빛이 안 마주치면 부를 수가 없다니까. 어이 그러다 또 맞을 것 같으니까 저기요 저기 우짜라는 게 아닙니까? 저기요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반찬이 모자라도 더 시키기가 곤란해요. 반찬에 맞춰서 밥 먹지 남자 부림께 와가지고 더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는 여자분하고 같이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이거 좀 더 달라 그러지 그러면 하고 아싸 그럼 더 달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 못합니다. 자
점유 보조자입니다. 다음에 간접 점유자입니다. 이제 상세방에서 뭐라 그런다고? 전보자 그래야 됩니다. 갑과 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으면 임차인이 물건을 사실상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상 지배하죠. 점유권 맞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임대인입니다. 이 임대차 기간 동안 을이 점유하는 건 맞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면 목적물을 누구한테 반환해 줘야 됩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갑은 을에게 그 물건물을 나에게 달라 뭐가 있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임대차 기간 동안은 비록 을이 점유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물건은 누가 점유해야 된다? 갑입니다. 그럼 요 임대차 기간 동안은 자기가 직접은 점유하지 않지만 요 기간 동안에는 갑은 요 을을 통해서 건물을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갑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요 을을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만들어주는 임대차 계약, 지상권 계약, 전세권 계약 등등등을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간접 점유하는 걸 간접 점유라고 해요. 누굴 통해서 간접 점유한다?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간접 점유합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를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는 용어만 알면 되니까 임대인, 임차인 있을 때 임대인도 점유자다 아니다? 임대인도 점유자입니다. 임차인만 점유자가 아니고 임대인도 점유자입니다. 그런 점유자를 우리는 뭐라? 간접 점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간접 점유자입니까? 세입자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을 간접 점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점유 매개자를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주인은 임차인을 뭐라고? 매개로 해서 건물을 무슨 점유하고 있다? 간접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지가 받을 물건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간접 점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점유자, 점유권 배웁니다. 그럼 아무 말 없이 제가 점유자 그러면 누굴 포함한다? 간접 점유자 포함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점유권 다 인정해 줍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 다 인정해 줍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볼 때 자력구제권이라는 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현장에 간접 점유자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이 을을 통해서 간접으로 점유하니까. 따라서 도둑님이 와서 침탈당하는 건 을이 침탈당하지 주인이 침탈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외우시면 됩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도 아니다? 네, 점유자입니다. 다만 나중에 나오는 자력구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입니다. 묘하죠? 실제로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지만 인정 안 해주고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유의 관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내는 겁니다.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193조에 나옵니다. 자, 갑이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파트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파트를 지금 점유하니까 점유권도 있어요. 자, 점유권과 소유권은 동일하게 계속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점유권은 비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면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갑이 사망했어요. 어땠다? 상속이 일어납니다. 사망과 동시에 을은 뭐 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 바로 취득합니다. 맞습니까? 187조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을은 유학 갔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신 건 몰라요. 그래도 뭐는 취득했다고? 점유권도 취득했게 못하게. 점유권도 병에게 승계되게 안 되게. 아니면 집에 현실적으로 와서
사실상 지배할 때 점유권을 취득할까요? 꼴깍과 동시에 점유권도 취득할까요? 이 말입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죠. 193조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따라서 꼴깍과 동시에 뭐도 취득한다? 점유권도 취득합니다.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도 상속됩니다. 되겠습니까? 돌아가시면 바로 점유권도 상속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법조문에. 소유권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점유권도 승계됩니다. 자, 다음에 점유의 모습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입니다. 자, 자주점유라는 것은 지금 이런 걸 간접점유자다, 제가 점유보조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시험 문제에 간접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간접점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점유보조자가 누구고 점유권이 없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의의를 하는 겁니다. 자주점유도 이제 점유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데 자주점유란 소유여사로서 점유하는 걸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소유여사로서 점유하는 것. 그럼 거꾸로 소유여사가 없는 점유가 무슨 점유게? 타주점유입니다. 소유여사라는 것은 뭘 말하냐? 어떤 물건을 점유할 때 자기가 마치 소유자처럼 지배하려고 할 의사로 사는 점유를 소유여사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지배할 때 지가 마치 먼 것처럼 그 물건의 소유자처럼 지배하려고 할 의사를 소유여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소유할 의사. 그럼 도둑놈은 소유할 의사로서 점유하게 안 하게? 그래서 도둑놈이 대표적인 뭐라고? 소유여사는 자주점유입니다. 도둑놈이 대표적인 자주점유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임차인은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도 점유자가 제가 맞다 그랬잖아. 근데 임차인은 건물을 점유할 때 지가 소유자처럼 점유하려고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무슨 점유게? 그렇죠.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점유인지 알겠죠?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입니다. 전세권자는 타주게, 자주게? 그렇죠. 잠시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것으로 점유하지 영원히 내 것으로 할 것이라고 점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유여사로서 점유하는 것, 이걸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 자주점유란 소유여사로서 점유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소유권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는 아닙니다. 도둑놈은 물건을 점유할 때 마치 그 물건을 지가 소유할 것처럼 점유하지 그 물건에 지가 소유권 있다고 믿고서 점유합니까? 응? 도둑놈 눈에 비면 다 지 겁니까? 지한테 소유권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라니까. 소유할 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소유권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가 아닙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여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권원의 성질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을이 지금 점유합니다. 그럼 이게 자주냐 타주냐는 점유하는 이 을의 의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않고 을이 점유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뭡니까?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이게 뭐라고? 이 을이 점유하게 된 법률 원인이 뭐라고? 매매. 이렇게 권원의 성질, 요 매매를 가지고 외형적 객관적이라는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평가하는,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매수인이 점유할 때는 우리는 무슨 의사로 점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소유할 의사로서 점유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점유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 을이 무슨 생각을 가지니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컨대 말입니다. 갑이 지금 월남한 사람입니다.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친척이나 자기 부인이나 뭐 내려오겠지, 엄마 아빠가 내려오겠지 하고 지금까지 홀로 사는 겁니다. 그 5층 건물이 생겼어요. 근데 친인척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위독한 지경입니다. 그럴 때 을이 임대차를 들어갑니다. 임대차 들어가면서 을이 생각할 때, 야, 이 할아버지 돌아보고 가시면 아싸 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임차인이 점유했어요. 자주게 타주게. 이 을의 의사로 보면 소유할 의사로서 했죠. 근데 자준지 타준절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 을이 점유하게 된 권한이 뭐라고? 임대차. 그럼 이 임대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은 소유할 의사가 있어 없어요? 없죠. 기간이 만료되면 도로 반환할 의사로서 점유하잖아요. 그럼 무슨 점유다? 이렇게 권한의 성질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준지 타준지 불분명하다. 그럼 무슨 점유로 추정하게?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자주점유는 추정됩니다. 그럼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책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는 무슨 점유한다? 소유서로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개중에는 지금 오늘 카운터에서 빌려온 사람도 있겠죠? 그럼 자주점유가 아니잖아. 그렇지만 일단 점유하면 다 물어본다고 자주점유로 추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분이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다. 누가 주장할 때는 타주점유라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자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에 선의점유, 악의점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자, 갑의 자전거인데 을이 점유합니다. 그런데 점유하게 된 이유가 이 자전거 소유자는 자기 것이라고 믿고 점유했어요. 뭐가 있다고 믿었다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니까. 소유권은 지금 본권입니까 아닙니까? 본권이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자전거가 지게 아니야. 색깔이 비슷했지 자전거가 아니야.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믿고서 뭐 했다고? 점유했어요.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뭐 했다? 오신한 겁니다. 이렇게 본권이 없다고 오신하는 점유가 무슨 점유? 선의점유라고 그래요. 본권 없는 겁니다. 없는데 오신하는 점유입니다. 이걸 선의점유라고 그러고 본권이 없다는 걸 뭐라고? 알면서 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가 무슨 점유? 악의점유입니다. 그럼 도둑놈은 훔칠 때 자기에게 소유권 없다는 거 알아 몰라? 도둑놈이 대표적인 무슨 점유? 악의점유. 도둑놈은 대표적인 시험에는 도둑놈이라고 안 나옵니다. 도인 내지 절취범이라고 나옵니다. 자, 도둑놈은 본권이 없다는 거 알면서 점유했으니까 이런 걸 악의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선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입니다. 그러면 선인지 악인지 불분명할 때는 선의점유는 추정되게 한다게 이것도 추정됩니다. 선의점유도 추정됩니다. 자, 여기서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게 선의점유라고 그러는데 그 오신할 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시 뭐라고 나눈다? 과실 있는 점유, 무과실 점유로 나눕니다. 제가 저번에 선의를 다시 뭐로 나눈다 했죠? 과실, 무과실로 나눈다 했지 않습니까? 다시 선의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것인데 오신할 때 오신할 만한 정당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라고 나눈다? 과실, 무과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선의는 다시 뭐로 나눈다? 과실, 무과실 이렇게 나눕니다.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데 과실이 있으면 과실 있는 점유, 없으면 없는 점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실은 추정이 되게 안 되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뭐가 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할 때는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 자주. 선인지 악인지 불분명할 때는 뭐로 추정된다? 선의 점유. 과실, 무과실을 할 때는 무과실은 추정이 아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외우기로 외우고 있지만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게 무과실은 추정이 아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둑놈은 악의 점유입니까? 선의 점유입니까? 악입니다. 본건이 없다는 거 알면서 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치상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상권인 줄 알고 점유했어요. 무슨 점유? 선의 점유. 그런 겁니다.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에서 하는 점유를 선의 점유라고 합니다. 그럼 도둑놈은 합해서 말하면 자주 점유이고 악의 점유입니다. 소유여사로 점유했지만 악의 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차인은 임차권이 있으니까 본권이 있죠. 그럼 타주 점유입니다. 대신. 되겠습니까? 임차.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했어요. 나중에 임대차가 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죠. 근데 임차권이 인 줄 알고 점유했으니까 본권 있다고 오신했잖아요. 타주이고 무슨 점유다? 선의 점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본권이 있다고 오신해서 점유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무효였더라 말입니다. 내가 전세권자라고 생각해서 점유했어요. 전세 계약했다니까. 그럼 무슨 점유입니까? 전세 타주죠. 근데 나중에 전세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렇지만 나는 전세권인 줄 믿고 했으니까 타주지만 선의 점유. 이해되겠습니까? 타주지만 선의 점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도둑놈은 자주이지만 악의 점유. 이렇게 되는 거죠. 본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요걸 점유를 이렇게 나눕니다. 왜 나누느냐? 왜 여러분 자주 점유,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나누냐면 나중에 무슨 점유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권리 의무가 달라지니까 나누는 겁니다. 나중에 다 이게 왜 나누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121페이지야 점유자와 회복자입니다. 어떤 점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까요? 네, 보고 다음 주에 점유권 표를 보면서 중요한 소유권,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치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물건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